조선의 밤, 옛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야담록입니다. 등에 업힌 아이의 숨결이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포대기 안에서 전해지는 천이 시간이 갈수록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고, 저는 그 감각을 외면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선 후기, 극심한 흉년과 역병이 겹쳐든 섣달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sak풍은 뼈를 찌르듯 몰아쳤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치 세상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비바람을 피할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고단했지만 그래도 세 식구가 함께 숨을 붙이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역병은 조선 후기 내내 끊이지 않았던 재앙이었습니다. 숙종, 영조, 정조 시기에는 크고 작은 전염병이 수십 차례 마을을 휩쓸었고, 그때마다 힘없는 백성들은 가정을 잃고 길바닥의 난길을 반복했습니다. 저 역시 그 수많은 과부들 중 하나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최 부자가 머슴들을 거느리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양반 행세를 하는 자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먹물이 마르지도 않은 듯 보이는 땅 문서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터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소유였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토지 문서를 위조하여 힘없는 백성의 땅을 강탈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관아의 사도나 형방과 결탁한 지주들이 가짜 문서로 소장농의 터전을 빼앗아도 이를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이는 엄동설안에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허기와 추위가 쌓이는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아이의 뺨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렸고 간신히 내뿜는 숨결마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치맛자락 깊숙이 쌓아두었던 마지막 양식인 깡보리 한 줌을 으스러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거칠고 까끌까끌한 감촉만이 제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이 길바닥에서 아이를 안고 얼어 죽거나 아니면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는다는 흉가로 걸어 들어가거나. 저는 최부자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틈새로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고 방 안에서는 화로의 따뜻한 온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사람들이 굶주림에 쓰러져가는 동안 그 안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들어가 이쑤시개를 물고 느긋하게 앉아있는 최부자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흙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발 적선하는 셈치고 저 마을 어귀에 빈 기와집을 제게 내어주십시오.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기와집이 어떤 곳인지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곳에 살던 일가족이 억울하게 몰살당한 뒤로 밤마다 기괴한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흉가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목숨이 중요하니 발을 들이지 않는 저주받은 집이었지요. 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헝겊을 꺼내 펼쳤습니다. 말라비틀어진 깡보리 한 줌이 초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게 남은 전 재산입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 그 흉가에서 지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순간 최 부자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살집이 두둑한 배를 출렁이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짐승 먹이로나 쓸포리 한 줌을 받고 내년에 저 흉가에서 귀신에게 잡혀 죽는 꼴을 구경하는 값으로 집 문서를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머슴에게 매몰차게 내뱉었습니다. 밤새 귀신에게 홀려 거품을 물고 죽거든 시체는 뒷산에 던져 짐승밥으로 치워라.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최 부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러붙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며 수군거렸습니다. 조롱과 동정이 섞인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포대기를 단단히 끌어당기며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피와 살을 깎아 먹일지언정 이 가엾은 핏덩이만은 제발 숨쉬게 하옵소서. 마을 끝자락 산 그림자가 짙게 들이운 곳에 흉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찢겨나간 창호지가 파르르 떨리며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앞에 서서 숨을 한번 고른 뒤 대문을 밀었습니다. 뼈를 파고드는 오싹한 냉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살아야 했고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방 안은 이승이 아닌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삐걱이는 방문을 열자마자 묵은 먼지와 썩은 곰팡이 냄새, 이름 모를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한꺼번에 코끝을 찔렀습니다. 거미줄이 무성하게 들이운 천장, 갈기갈기 찢어진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창백한 달빛만이 그 처참한 공간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를 밟자 썩은 마루가 움푹 꺼지며 불길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가장 차갑지 않아 보이는 구석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몸에서 남은 온기라도 전해주려 포대기를 한 겹 더 감싸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등성이에서 굽비쳐 내려오는 칼바람이 집 안구석구석을 무자비하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너덜너덜하게 떨어진 문풍지가 덜덜 떨리는 소리 사이로 뒷산에서 굶주린 들짐승의 울음소리까지 처량하게 섞여 들었습니다. 그때 품속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뺨이 흙빛으로 질려가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꼼짝없이 앉아만 있다가는 귀신의 그림자를 보기도 전에 차가운 시체로 굳어버릴 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방 구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입고 있던 낡은 저고리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아궁이 주변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손에 닿는 것은 얼어붙은 잿더미와 축축하게 젖은 나뭇가지뿐이었습니다. 불씨 하나 피울 수 없었습니다. 털썩 주저앉으려는 찰나 부뚜막 모서리 깊숙한 구석에서 차갑고 묵직한 소의 감각이 손에 잡혔습니다. 퍼렇게 녹이 슬어날이 뭉툭해진 낡은 식칼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움켜쥐고 치맛자락 깊숙이 챙겨 넣었습니다. 이 험난한 밤에 어둠을 이겨낼 유일한 무기라도 되는 양. 온 힘을 다해 꽉 쥐었습니다. 차디찬 방으로 돌아와 아이를 다시 품에 안은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고요하던 흉가 앞마당에 무겁고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더니 바람의 줄기가 묘하게 뒤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땅바닥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들렸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홀령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오장육부를 뒤틀리게 만드는 소름 돋는 곡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먼 산에서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리는 듯하더니 점차 거대한 파도처럼 커지며 방 안 전체를 소용돌이치듯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공포가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요동치며 갈비뼈를 두드렸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어둠 속에서 도망칠 틈도 없이 고막을 찌르듯 울려 퍼지는 그 통곡 소리는 멀쩡한 사람의 혼을 빼놓고도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잠들어 있던 아이가 비명을 지르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까무러칠 듯 공포에 잠식되어 가던 제 이성이 아이의 울음에 단번에 돌아왔습니다. 새하얀 공포의 그림자가 산산이 조각나고 그 자리에 대장간 화로의 쇳물처럼 뜨거운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핏발선 두 눈에는 세상 그 무엇도, 심지어 저승사자조차 두렵지 않다는 도끼가 가득 찼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어미의 맹렬한 본능은 세상 그 어떤 귀신보다 무섭고 지독한 법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에 두려워 떨며 눈물 짓던 가련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적이 귀신이든 사람이든 갈기갈기 찢어서 제 새끼를 지켜내려는 발톱을 세운 어미 호랑이 그 자체였습니다. 녹슨 식칼을 단단히 움켜쥐고 기괴한 소리가 가장 세게 새어나오는 흙벽을 향해 서슬 퍼런 눈빛을 곱게 쏘아붙였습니다. 귀신이 곡을 하든 호랑이가 내려오든 내 아이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내 혼백이 되어서라도 찢어 죽일 것이다. 목에 핏대를 세우며 내지른 호통과 함께 저는 식칼 끝을 벽에 갈라진 틈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꽂았습니다. 1번, 2번, 3번. 지칠 줄 모르는 쇠몽둥이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거친 돌에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그 고통은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돌처럼 굳어있던 묵은 진흙 덩어리들이 우수수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동이 틀 무렵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무너진 벽 앞에 선 저는 눈앞의 광경에 그만 두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흙 무더기 사이에서 마디마디 구멍이 뚫린 대나무관 수십 개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침 산바람이 뻥 뚫린 벽 틈새로 밀려 들어오자 그 굵고 얇은 대나무 구멍들을 관통하며 지난밤 저의 숨통을 옥죄던 그 기괴한 곡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람결에 우는 대나무 조각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밤새 곤두서 있던 온몸의 신경이 한꺼번에 스르르 풀렸습니다. 녹슨 식칼이 썩은 바닥 위로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귀신의 조화가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닿은 덫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 허탈한 한숨이 새어나왔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대한 안도감이 얼어붙었던 몸을 따스하게 녹여주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밤새 인적 하나 없이 죽은 듯 고요하던 마당 쪽에서 마른 잡초를 밟는 바스락거리는 발소리가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 저주받은 흉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바닥에 떨어뜨렸던 식칼을 다시 집어들고 아이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날카로운 긴장감이 다시금 척추를 타고 흘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을 등진 채 문틈 사이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길고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심하게 굽어버린 허리, 낡고해진 무명옷, 달아빠진 집신을 신은 무척이나 초라한 행사에게 늙은이였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지탱하는 온기진 지팡이, 그리고 이른 아침 상의를 머금은 쌉싸름한 약초 내음이 풍겨왔습니다. 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매섭게 쏘아보다가 이내 두 눈을 크게 뜨고 말았습니다.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며칠 전 남편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던 그날 밤, 가물가물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누군가 소리 없이 다가와 갈라진 제 입술 사이로 모락모락 김이 나는 따뜻한 보리미움을 정성스레 흘려 넣어주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사이로 언뜻 보았던 그 투박하지만 한없이 다정했던 손길, 그 생명의 은인이 바로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꼽추 노인이었습니다. 그가 결코 저와 아이를 해칠 사람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모든 경계심이 일순간에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노인은 처참하게 허물어진 벽과 방바닥에 흩어진 흙더미,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식칼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껄껄거리는 쉰 목소리로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으로 기백이 넘치는 여장부로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제정신으로 버티고 선자는 당신이 처음이요. 그는 만덕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분등과 헛소리를 보며 미치광이 늙으니라 손가락질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흉측한 곡소리는 결코 실없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남겨진 빈집을 탐내어 몰려드는 무례배들을 쫓아내기 위해 직접 만들어낸 방패였다고 했습니다. 만덕의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참혹하고도 슬픈 비극이었습니다. 당시 이 흉가의 본래 주인은 김진사라는 양반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도 그는 흉년이 들면 소장농들의 묵은 빚을 대가 없이 탕감해주고 곡간문을 활짝 열어 굶주린 떠돌이들을 거두어 먹이는 선인 중의 선인이었습니다. 봄 보릿고개가 찾아오면 그의 집 앞마당에는 구휼미를 받으려는 백성들로 언제나 북적였습니다. 만덕은 그 집의 충직한 종으로 평생을 김진사 곁에서 섬겨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토지와 상권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혈안이 된 최부자가 표적으로 삼은 것이 바로 김진사였습니다. 최부자는 타락한 사도와 형방들에게 뇌물을 먹여 결탁한 뒤
영모를 꾀하는 무리에게 자금을 대주었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실제로 이러한 정치적 모함이 적지 않았습니다. 붕당 간의 갈등과 지방 토호들의 결탁은 무고한 양반이 역적으로 몰려 옥사하는 비극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대역 죄인으로 몰린 김진사는 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 억울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광운과 최부자의 왈패들이 횃불을 들고 집 안으로 들이닥쳐 닥치는 대로 부수며 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기 직전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김진사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어린 핏줄을 만덕의 품에 와락 떠안겼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를 부탁하며 먼 훗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멀리 도망치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만덕은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도련님을 등에 업은 채 험한 산길을 밤새워 달려 먼 친척 집에 아이를 안전하게 숨겼습니다. 그러나 최부자는 김진사를 죽이고도 이 집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영특했던 김진사가 가문의 진짜 토지 문서와 최부자가 관에 바친 뇌물 내역, 그리고 온갖 살인교사 내역이 낱낱이 기록된 치명적인 비리 장부를 집 어딘가에 꽁꽁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최부자는 이 집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했고 만덕은 그 틈을 타 다시 흉가로 몰래 스며들었습니다. 언제고 주인의 핏줄이 장성하여 고향 땅을 밟을 그날을 위해 그 소중한 증거가 악당의 손에 들어가 불태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스스로 미치광이 꼽추 노인 행세를 자처한 것이었습니다. 무려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말입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무명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며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리도록 깊고 뜨거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만덕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기나긴 기다림의 끝이 보이는 것 같소이다. 목숨을 걸고 이 사지에 발을 들인 만큼 당신에게는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자격이 충분하니 나를 따라오시오. 만덕은 칠흑같이 어두운 부엌으로 앞장서서 뚜벅뚜벅 걸었습니다. 가장 크고 묵직한 가마솥이 걸려있던 아궁이 아래 깊은 흙바닥을 옹기진 지팡이 끝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 아래에 그 끔찍했던 밤 김진사가 관군이 들이닥치기 직전 손수 항아리를 묻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말입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치마끈을 단단히 졸라매고 낡은 저고리 소매를 걷어붙인 뒤 부엌 구석에 뒹굴던 날카로운 기와 조각을 집어들고 꽁꽁 얼어붙은 흙바닥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겨울이었지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제 뺨 위로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 흙과 엉겨붙어 질척거렸지만 억울하게 죽어간 선인의 원한을 풀어드려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사명감이 핏줄 속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파고들었을 때 기와 조각 끝에 무언가 둥글고 단단한 이물질이 툭하고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만덕과 저는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주변의 흙을 걷어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차가운 땅 속에 잠들어 있던 것은 성인 한 뼘 크기의 자그마하고 투박한 백자 항아리였습니다. 입구를 단단히 밀봉해둔 밀랍은 검게 변색되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항아리 자체는 이가 나간 곳 하나 없이 온전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두 손으로 조심스레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겉보기와 달리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천년의 한이 서린 것 같은 그 묵직함이 온전히 전해져 왔습니다. 굳어버린 밀랍을 작은 돌멩이로 조심조심 깨뜨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자 오랜 세월 갇혀있던 쾌쾌한 종이 냄새 사이로 짙고 깊은 묵향이 공기 중으로 확 퍼져나왔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붉은 명주천으로 겹겹이 쌓인 두툼한 서첩 하나와 누렇게 변한 종이 문서 다발이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진사가 목숨과 맞바꾸며 지켜낸 가문의 진짜 재산 토지 문서, 그리고 최부자가 그토록 혈안이 되어 찾아 헤매던 치명적인 비리 장부였습니다. 장부의 글자를 조심스레 넘기던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렇게 변한 한지 위에는 평범한 먹물이 아니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새겨 내려간 듯 검붉게 말라붙은 핏자국으로 최부자의 강무도한 죄상들이
날짜와 함께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리 장부를 가슴에 품자마자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무고한 양반을 어떻게 거짓으로 모함하여 반역죄를 뒤집어 씌웠는지,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관청의 사도와 형방에게 바친 어마어마한 황금과 비단의 규모가 얼마나 됐는지, 힘없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이룬 추악한 부의 기록들이 얇은 한지 위에서 당장이라도 피눈물을 흘리며 아우성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을 역병으로 잃고 하나 남은 핏덩이와 함께 사지로 내몰려야 했던 저의 고통이 10년 전 김진사 일가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던 참혹한 비극과 고스란히 겹쳐졌습니다. 그 감정은 거대한 해일이 되어 가슴 한복판을 무자비하게 강타했습니다. 저는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이를 꽉 악물었습니다. 한평생 가난하고 핍박받는 삶을 살아오며 양반들의 횡포에 고개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여인이었으나 이제 피 묻은 장부를 두 손에 쥔 이상 결코 과거의 나약한 과부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뼈에 사무치도록 다짐했습니다. 만덕은 주름진 눈매 사이에 고인 눈물을 소매로 훔쳐내고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아 기어이 진짜 주인을 보내어 저 간악한 무리를 징벌하게 하시는구려. 그날 오후 흉가의 뒤뜰에서 만덕이 부지런히 땔감을 패다 문득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맑았던 제빛 하늘 너머에서부터 짐승의 아가리처럼 시커먼 먹구름이 떼를 지어 몰려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폭풍 전에 음산하고 비릿한 바람이 얇은 옷깃을 날카롭게 파고들자 그의 짐승처럼 예민한 직감은 머지않아 거대한 위기가 들이닥칠 것임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낮에 들이닥쳤던 최부자의 핏발선 눈동자에서 굶주린 짐승의 살기를 똑똑히 읽어냈으니까요. 이 집에 비리 장부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공포심에 사로잡힌 그 교활한 자가 흉가를 온전히 내버려 둘리 만무했습니다. 으슥한 한밤중을 틈타 은밀한 방법으로 모자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다시 들이닥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만덕은 낡은 도끼를 조용히 내려놓고 안방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목숨보다 소중히 품고 있던 비리 장부와 토지 문서를 건네받아 빗방울 하나 스며들지 못하도록 두꺼운 기름종이와 낡은 무명천으로 수십 번 겹겹이 동여매고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품속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에 그 묵직한 보따리를 단단히 밀어넣은 뒤 툇마루의 먼지를 닦고 있던 저와 짧지만 첫마디 말보다 무거운 의미가 담긴 눈빛을 은밀히 주고받았습니다. 날이 몹시 찌뿌둥하고 음습한 것이 피냄새를 맡은 까마귀 떼가 득달같이 몰려올 모양이요. 내 서둘러 넘어 큰 장터에 가서 세모이나 좀 넉넉히 구해오리다. 문단속 단단히 하고 계시오. 수수께끼처럼 은유적인 말에 담긴 진짜 뜻을 저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고개를 묵묵히 끄덕이자 노인은 불편한 굽은 허리를 절뚝이며 무너진 담장을 날다람 쥐처럼 훌쩍 넘더니 산비탈의 험한 오솔길을 따라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침에 걸린 미치광이 노인의 실없는 산책이었지만 그 발걸음은 분명 평소의 비틀거림과 전혀 달리 벼락처럼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만덕이 자리를 비운 지 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낮에 고요하던 흉가 앞마당에 고막을 찢는 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직하는 섬뜩한 파여름과 함께 굳게 빗장에 채워져 있던 낡은 대문이 두 동강 나며 차가운 흙바닥으로 처참하게 고꾸라졌습니다. 살기등등하게 독이 오른 표정의 최부자가 굵은 몽둥이와 낫을 든 험상궂은 머슴들을 우르르 이끌고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죽은 듯 고요하던 평화로운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던 저는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가는 살기에 급히 저고리를 여미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여러 명의 덩치 큰 장정들이 마당을 험악하게 에워싸고 압박해 들어왔지만 저는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버티고 섰습니다. 수백 년 동안 모진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바위산 척박한 틈새에 굳건히 뿌리를 내린 억센 소나무처럼 얇은 두 다리는 땅바닥에 깊이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부자는 팔짱을 거만하게 낀 채 뱀처럼 비열한 미소를 입가에 매달고 턱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짜내거나
감정이 격해져 악을 쓰는 대신 한 글자 한 글자 돌에 뼈를 새기듯 차분하고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과 저는 장터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두 눈 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제가 가진 전 재산인 그 보리 한 줌으로 목숨을 건 정당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흉가는 이제 제 뼈를 깎는 땀과 눈물로 씻어낸 제 집이니 불안당들은 단 한 발짝도 이 마루 위로 들여놓을 수 없소이다. 서슬퍼런 기백에 당장이라도 달려들려던 머슴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뒷걸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최 부자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악귀처럼 발악을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담장 너머 뒤뜰 쪽에서 괴상망측한 쇠소리 노래가락이 울려 퍼지더니 시궁창보다 더 썩고 역겨운 악취를 품은 시커먼 무언가가 머슴들의 정수리 위로 소나기처럼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파리떼가 남의 꿀단지를 노리고 득달같이 몰려왔네. 에헤라디야, 맛 좋은 동물이나 실컷 마셔라. 이놈들아, 어느새 돌아와 있었는지 흉가 지붕 위에 아슬아슬하게 올라간 만덕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요강 단지에 가득 담긴 썩은 짐승의 분뇨와 흙탕물을 바가지로 퍼서 마당의 자들을 향해 사방으로 미친 듯이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끈적하고 누런 오물을 정통으로 뒤집어 쓴 머슴들은 지독한 냄새에 헛구역질을 해대며 혼비백산하여 나동그라지기 바빴습니다. 최 부자 역시 비싼 비단옷에 시커먼 오물이 튀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펄쩍펄쩍 뛰며 대문 밖으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대낮에 살벌했던 습격은 만덕의 기상천외한 방어 덕분에 우스꽝스러운 난장판으로 둔갑했습니다. 하지만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쫓겨가는 최 부자의 핏발선 눈동자는 이대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더 끔찍한 살기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당장의 폭풍우는 막아냈으나 해가 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면 더욱 잔혹한 짐승의 이빨이 들이닥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해와 달리 자리를 바꾸며 먹물 같은 어둠이 흉가 앞마당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낮에 요란하게 뿌려진 오물의 역겨운 냄새는 매서운 섣달 찬바람에 씻겨 날아갔지만 대신 코끝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서리가 온 집안을 서늘하게 휘감고 있었습니다. 왈패들이 짓밟고 간 어지러운 흙발자국 위로 창백한 달빛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핏덩이를 단단히 품에 안고 숨을 죽인 채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혀끝이 바싹 타들어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낮에 들이닥쳤던 최 부자의 그 눈빛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교활한 자가 자신의 치부가 묻혀있는 이 집을 온전히 내버려 둘 리 없었습니다. 으슥한 한밤중을 틈타 은밀하게 숨통을 끊으러 다시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아이의 따스한 숨결만이 어미의 단단한 이성을 지탱하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야심한 시각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바스락거리는 불길한 발소리가 은밀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허물어진 대문 틈새로 횃불의 불씨들이 타오르며 매캐한 송진 냄새를 풍겨왔습니다. 박쥐처럼 마당으로 스며든 자들은 최 부자가 엽전을 쥐어주고 고용한 무도한 왈패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낫과 쇠몽둥이 그리고 흉가를 통째로 태워버릴 횃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리의 맨 뒤에서 비단 두루마기로 몸을 감싼 최 부자가 흉측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넘실거리는 붉은 불빛이 그의 일그러진 얼굴에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마치 도간에 든 쥐를 짓밟기 직전에 오만한 포식자처럼 턱을 한껏 치켜들고 승리감에 도취된 거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입에 헝겊을 물려 저 뒷마당 깊은 우물 속에 산채로 쳐넣어버려 그런 다음 구들장을 부수어 항아리를 찾아내고 이 빌어먹을 흉가는 불을 질러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명령은 같은 인간의 것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끔찍하고 비정했습니다. 덩치 큰 왈패가 안방문을 박살내기 위해 쇠몽둥이를 치켜드는 찰나였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고 치맛자락을 단정히 여미며 제가 걸어 나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간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태산처럼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흔들림 없는 두 눈빛은 폭포수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며
최 부자의 새빨간 얼굴에 내리꽂혔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네 알량한 재물로 하늘의 눈까지 가릴 줄 알았더냐. 그 벼락 같은 꾸짖음이 밤 공기를 찢고 퍼지자 최 부자의 얼굴이 모멸감으로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이빨을 으드득 갈며 횃불을 마루를 향해 집어던지려 팔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잔인무도한 명령은 흉가 마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허공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찰나였습니다. 마당을 에워싼 허물어진 담장 너머와 어두컴컴한 창고 뒤편, 구멍나무 위에서부터 하늘을 뒤흔드는 요란한 함성이 징을 치듯 웅장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네 이놈들, 이 감히 어사또께서 두 눈씩 퍼렇게 뜨고 지켜보시는 앞에서 무고한 백성의 목숨을 해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하느냐.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말고 모조리 포박하라. 고막을 찢는 호통과 함께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포졸들이 날카로운 삼지창과 몽둥이를 치켜들고 사방에서 폭풍우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만덕이 낮에 고개 넘어 장터로 새 모이를 구하러 간다 했던 것은 실없는 늙은이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리장부와 토지 문서를 겹겹이 싸매어 품고 마을 근처에 남몰래 잠입해 있던 암행어사를 찾아 목숨을 건 발걸음을 재촉했던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 제도는 왕이 직접 파견한 비밀 감찰관으로 부패한 지방관리와 토호의 전횡을 적발하는 실제 제도였습니다. 평생을 미치광이 꼽추로 위장해온 만덕은 장터 한 구석에서 거지 행사액으로 동정을 살피던 어사 일행과 은밀히 접선하는 데 성공했고 1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김진사의 진실이 마침내 조선 팔도를 감찰하는 어사또의 손에 쥐어졌던 것입니다. 캄캄했던 흉가마당은 순식간에 포졸들이 치켜든 횃불로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빛 사이로 굵은 포승줄이 독사처럼 허공을 가르며 쉴 새 없이 날아다녔습니다. 사방이 완벽한 그물망처럼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왈패들은 겁에 질려 쥐고 있던 무기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납작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기 바빴습니다. 조금 전까지 비열한 웃음을 흘리던 최 부자의 표정은 날벼락을 맞은 듯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지켜들었던 오른팔은 얼음 기둥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손에서 미끄러진 횃불이 차가운 흙바닥에 볼품없이 떨어져 검은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포졸들에 둘러싸여 으깨지기 직전에 쥐새끼 신세가 된 그를 향해 저는 천천히 마루 끝으로 걸어 나오며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나를 비웃으며 던져준 그 초라한 보리 한 줌이 썩어 문드러진 대감의 질긴 명주를 완벽하게 끊어놓는 사신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요. 포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떠는 최 부자의 두 무릎을 흙바닥에 꿀리고 거친 포승줄로 목통을 강하게 올감했습니다. 이튿날 관아마당에는 이 기막힌 심판을 구경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이 꿀린 최 부자 앞에서 어사또가 만덕이 바친 비리장부를 높이 치켜들고 호령했습니다. 10년 전 무고한 양반을 거짓으로 모함하여 옥사시킨 죄, 재산을 강탈한 죄, 힘없는 과부와 핏덩이를 사지로 몰아 방화와 살인까지 저지르려 한 극악무도한 죄목들이 만천에 까발려졌습니다. 결국 수십 대의 곤장을 맞고 피눈물을 흘리던 최 부자는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평생 거친 파도 소리만 들리는 척박한 섬으로 처참한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어사또는 마당 한편에 서 있던 저를 불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흉가는 이제 합법적이고 온전한 제 소유임이 명백하다고. 저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참았던 길고 하얀 숨을 천천히 토해냈습니다. 그동안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비로소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꽁꽁 얼어붙었던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흉가는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활기찬 보금자리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항아리에서 찾은 재산을 함부로 탕진하지 않고 김진사의 숭고했던 뜻을 이어받아 가난한 백성들을 구하는데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뛰어다니며 저와 아이의 목숨을 구해준 만덕은 친아버지처럼 극진히 모셨습니다. 깡보리 한 줌을 쥐고 사지로 걸어 들어가던 과부의 굶주린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깊은 이치를 꿰뚫어 보며 상처 입은 마음까지 넉넉하게 품어내는 마을
최고의 거상으로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벼랑 끝 절망 속에서도 자식을 향한 맹렬한 사랑과 공공한 일을 외면하지 않는 측은지심만 간직한다면 무서운 지옥의 문턱조차 평화로운 낙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 삶이 세상에 남긴 단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밤 야담록이 들려드린 조선의 예시이야기가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밤에도 깊고 차분한 야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